네, 안녕하십니까. 자, 산업안전과 관련된 기본 이론을 이제 습득을 하시고,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강좌는 안전관리론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목이죠. 예, 첫 번째 과목, 실제 시험에서는 20문제가 나옵니다. 그 20문제 중에서 최소한 16개 이상을 맞아야 된다는 과목입니다. 16개 맞아가지고 12개가 평균이지 않습니까? 12개를 못 맞힌 과목이 혹시라도 어려운 과목에서 나오면 여기에서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안전관리론에 대해서는 고득점을 목표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기출문제를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15개에서 16개 정도는 쉽게 맞힐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시고 내가 뭘 챙겨야 되는가 그것을 잘 파악을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강입니다. 안전관리론 핵심 문제. 대부분 강좌는 약 30문제를 한 강좌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30문제씩 풀이가 될 것이고 가끔 가다가 30문제를 좀 초과할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풀어지겠습니다. 자, 1강입니다. 적중 예상 기출문제 안전 이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전관리론에서 안전 이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하인리라는 사람이 역시 하인리라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인리는 사고 발생 5단계, 다른 이름으로는 도미노 이론이란 말로 했었죠. 그래서 하인리의 사고 발생 5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어요? 유전적 요소와 사회적 환경 때문에 첫 번째 단계를 잡았고 두 번째 단계를 개인의 결함이라고 했고 세 번째 단계를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라고 했죠.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 재해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단계 중에서 2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사계 불사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인리의 5단계는 유사계 불사, 유사가 1단계죠. 유전적 요소와 사회적 환경, 유사계 개인적 결함입니다. 그래서 2단계는 개인적 결함이 답이 됩니다. 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을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있는가? 자,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유사계 불사 이렇게 기억을 하기로 했죠. 야,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에서 습득됐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쓸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된다. 실기시험 때 이걸 쓰라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1차 할 때부터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은 머릿속에 넣어놔버리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유사계 불사 하인리 내용이었습니다. 자, 2번이고요. 자, 하인리의 재발생 도미노 이론에서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오는 것은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직접 원인이란 말이 종종 나옵니다. 종종 나오는데 이 직접 원인은 사고를 일으킨 직접 원인이기 때문에 사고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빨리 기억이 나겠죠. 그래서 직접 원인이란 말은 누가 이야기했냐면 버드가 이야기했죠. 자, 버드의 5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버드라는 사람의 5단계는 버드는 하인리의 후배라고 생각하자 그랬죠. 버드의 무슨 이론이었죠? 신도미노 이론 이렇게 불렀죠. 신도미노 이론에서는 버드가 세였죠. 세, 관, 기, 직, 사 이렇게 기억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관리의 부족 또는 뭐라고도 불렀다? 통제의 부족 이렇게도 불렀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기본 원인, 직접 원인, 사고, 재해 이렇게 정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미노 이론에서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에서 사고의 직접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버드가 이야기했던 직접 원인이 1단계, 2단계 몇 단계입니까? 3단계입니다. 이 3단계는 하인리 이론의 몇 단계하고 같은 의미다. 3단계하고 같은 의미다. 그래서 하인리의 3단계가 뭐다?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였죠. 그래서 직접 원인은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로 같은 의미로 판단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뭐하고 연결짓는 문제입니까? 하인리하고 버드 이론의 공통적인 부분을 알고 있냐? 직접 원인이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밑에 해설 보세요. 해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버드의 직접 원인은 하인리의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이야기한다.
말만 다르지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불완전한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누가 한 겁니까? 사람이 잘못한 거죠. 사람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행동을 무슨 원인? 인적 원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럼 불완전한 상태는 물건이나 물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원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물적 원인,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물적 원인이 불완전한 행동이고 인적 원인이 불완전한 행동이고 물적 원인이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가 결국 무슨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직접 원인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인적 원인과 물적 원인도 무슨 원인이다? 직접 원인을 나타낸다. 불완전한 행동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니까 인적 원인이라고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있으면 다른 문제에서도 소개가 됩니다. 자,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가 직접 원인과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사고의 간접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이제는 간접 원인이 아닌 것은, 대부분의 문제는 두 개의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비교되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한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문제를 만듭니다. 지금도 간접 원인이 아닌 것은, 그러면 여기에 보기 중에 무슨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죠? 직접 원인 하나 넣어놨어. 그러니까 간접 원인인 거 아닌 것을 찾아봐. 다시 말하면 직접 원인을 찾아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원인은 방금 이야기했던 물적 원인 플러스 무슨 원인입니까? 인적 원인이죠. 요 두 가지를 무슨 원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직접 원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2번 문제 설명할 때 이미 설명이 된 내용입니다. 자, 간접 원인이 아닌 것은 하니까 보기가 뭐가 있을 거다? 인적 원인, 물적 원인 또는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 이렇게 써진 것이 직접 원인이기 때문에 간접 원인이 아니죠. 그렇게 답을 유출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외 정신적 원인, 관리적 원인, 신체적 원인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간접 원인의 종류로 봅니다. 그래서 직접 원인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 원인 이렇게 부르고 있다. 자, 그래서 간접 원인은 관리적인 거, 교육적인 거, 기술적인 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도 있고 기본 원인이라고 정신적, 신체적 원인 이런 것들도 포함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적 원인하고 인적 원인은 무슨 원인이다? 직접 원인입니다. 직접 원인, 간접 원인 구분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4번입니다. 하인리의 재구성 비율을 물어봤습니다.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1대 20, 9대 300. 요 이론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문제고요. 경상사고가 87건이니까 한 건은 중상이잖아요. 중상 또는 사망이고 여기는 경상이고 여기는 무상입니다. 그래서 이 1대 29대 300의 이론 중에서 경상이가 몇 건이 됐습니까? 87건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29건의 몇 배입니까? 3배가 된 거죠. 곱하기 3배가 된 겁니다. 3배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건도 중상도 몇 건이 되겠어요? 87건이 경상이가 발생했다 그러면 중상도 똑같이 3배가 돼서 3건 또 300도 3배가 돼서 900건의 무상의 사고가 발생이 됐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무상의 사고를 물어봤으니까 몇 건입니까? 900건이라고 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900건입니다. 재구성 비율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하인의 1대 29대 300 이론 이것과 또 비교되는 것도 버드도 이야기했잖아요. 1대 10대 30대 600이라고 1대 10대 30대 600. 자, 어느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에 총 660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하인리의 재해 구성 비율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1대 29대 300을 가지고 문제를 또 낸 건데 660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660이라는 수치의 의미는 이것을 다 더하면 몇 건입니까? 330건입니다. 근데 660명의 재해자가 분석이 됐기 때문에 재해를 분석했기 때문에 이것의 몇 배입니까? 2배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300은 얼마가 될 것이고 600이 될 것이고 29는 2배 하니까 58이 될 것이고 여기는 2가 되겠네요. 이 비율로 재해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경상재해자를 물어봤으니까 경상은 29가 경상재해를 나타내는 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값이 2배가 될 것이다. 얼마입니까? 58이 추정이 됩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1대 29대 300을 가지고
두 문제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6번입니다. 하인리의 사고 예방 대책 기본 원리 5단계에 대해서 옳은 것은, 하인리는 재예방 대책도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기억했습니까? 조사 분시시. 조사 분시시. 조직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조직을 만들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조사, 사실의 발견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앞에 순서 두 가지만 알아도 답은 나왔습니다. 조사 분시시 해서 분석, 시정 방법의 선정이고 시정책의 적용입니다. 시정책의 적용. 그래서 조사 분시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조사 분시시. 자, 말로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인리는 조직을 만들어라. 안전 조직의 종류는 몇 가지 있다. 라인형, 스텝형, 라인 스텝 혼합형이 있죠. 세 가지 조직에 우리 사업장 규모에 맞게끔 안전조직을 구성을 하고 그 안전조직 구성원들에 의해서 사실의 발견이 될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재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죠.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할 것이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왜 이러한 요소들이 있었는가, 재 원인으로서 존재했던 것들이 왜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시정책을 마련하고 적용을 현장에다가 하겠죠. 그래서 동종재해, 유사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사 분시시란 말을 단계로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인리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자,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단계 중 사실의 발견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자, 사실의 발견 단계, 금방 이야기했던 조사 분시시에서 조직이었죠. 사실의 발견이었죠. 사실의 발견 단계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사실의 발견 단계에 해당하는 게 뭐냐. 작업 환경 측정을 했습니다. 안전성 진단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점검, 검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게 되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장기간, 장기년도 계획도 세우고, 단기, 1년치 계획도 세우고, 월별 계획도 세우고, 또 주간 계획도 세우겠죠.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조직에서 하죠. 안전조직이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진행하겠죠. 그래서 조사 분시시 첫 단계인 조직에서 계획을 수립할 거다. 이렇게 계획 수립이니까요. 계획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의 발견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고를 조사해보는 거라 했어요. 조사해본다. 그래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 이것이 사실로. 답은 3번입니다. 사실의 발견 단계고요. 작업 환경 측정을 한다든가 안전성 진단 평가,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장비나 특수한 장비나 또 구체적인 전문적인 진단 요원들이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나 진단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좀 더 조사보다 더 심화된 내용이다. 심화된 내용의 평가를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단계에 할 일이다? 분석 단계, 조사 분시시에서 분석 단계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해설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내용 간단하게 답은 3번이죠.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기본 원리 5단계, 1단계에서 조직을 만들어야겠네. 조직에선 조직을 구성하라는 말도 포함을 하고 있고, 조직된 구성된 조직이 무엇도 합니까? 계획서를 수립한다. 또 시행한다. 이런 내용들이 1단계 내용이고요. 사실의 발견 단계에서는 자, 작업 분석을 한다든가, 작업 분석입니다.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검사하고 원인 조사를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보기에 나왔었고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뭔 것 같아요. 예, 이 문제가 어렵게 낼 때는 이 작업 분석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이 작업 분석이라는 말이 뭔 말을 갖고 있어요? 분석이란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란 말을 갖고 있는 작업 분석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몇 단계로 생각을 해버린다? 분석 단계로 생각을 해버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래도 쉬운 편이네요. 이게 조사라는 말, 점검, 검사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근데 작업 분석이 나오면 10명 중에 7, 8명이 오해를 합니다. 작업 분석이라는 말을 분석 단계에 행하는 조치로 보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챙기셔야 되고요. 자, 분석 단계를 봤더니 재조사 분석 평가를 하고
위험성 평가를 합니다. 위험성 평가입니다. 위험성 평가, 작업 환경 측정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위험성 평가, 작업 환경 측정, 그 다음에 재조사, 분석,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내용과 요 내용이 여러분들이 조심할 내용은 작업 분석이란 말만 일단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기가 이 분석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3단계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정책의 선정은 기술적 또는 제도적인 개선안을 수립하는 거고요. 3, 2, 4M의 대책을 만들어서 현장에 적용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단계하고 2단계에 있어서 원인 조사냐, 작업 분석은 3단계가 아니라 2단계에 들어가는 말입니다. 자, 분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내용이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8번 문제. 재손실 코스트 방식 중 하인리 방식에 있어 1대4의 원칙 중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대4의 원칙에서 1은 무슨 비입니까? 직접비입니다. 여기가 직접비였고 4가 간접비였죠. 간접비. 하인리의 1대4의 비율. 재손실비 산정하는 기준이죠. 그래서 1에 해당되는 것은 직접비였어요. 직접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산재보험에서 나온 거라겠죠.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금액입니다. 자, 보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재해가 일어났을 때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사업장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진행하는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줍니까? 안 줍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죠. 오히려 사업장은 재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업주의 과실이나 현장에 있어서의 안전관리 미비점 때문에 과태료를 받거나 또는 벌금을 받거나 이런 사고가 일어나겠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 아닙니다. 다친 사람한테 치료비 지급되죠. 재해자에게 지급된 급여, 휴업급여 이런 것들이 급료로 나가고 있죠. 산재, 보상, 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인리의 직접비는 보험회사에서 받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자, 이런 간접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산재 보험에서 지원되는 내용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비. 자, 이 교육비가 산재 예방을 위한 교육비는 산재 보험에서 지급되는 비용이 아니란 내용입니다. 답은 1번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9번. 산업재해 손실액 산정 시 직접비가 2천만 원. 자, 1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간접비는 몇 배라고 그랬습니까? 4배라고 그랬습니다. 4배니까 2천에 4배 하니까 얼마입니까? 8천만 원이 되겠죠.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총 재비용은 직접비 플러스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접비입니다. 그래서 2천에다가 8천을 더하니까 1억 원이 답이 되겠죠. 1억 원이 답입니다. 자, 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빨리 푼다라고 급하게 풀게 되면 답을 뭐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천만 원이라고 답을 찾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건 뭐만 계산한 겁니까? 간접비만 계산한 거죠. 4배만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비를 다시 더해야 된다. 그래서 1억 원을 답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보셔야 되겠죠. 총 손실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더해야 되고요. 만약에 직접비가 2천만 원이면 간접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답이 8천만 원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산수죠. 산수인데 실수해서 틀립니다. 이런 문제 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이제 버드가 나오네요. 버드의 재발생에 관한 연쇄성 이론 중 직접적인 원인은 몇 단계냐? 자, 직접 원인이 몇 단계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버드는 세, 관, 기, 직사였죠. 관기직사, 관기직사. 세 번째가 직접 원인입니다. 3단계를 물어보고 있다. 자, 첫 번째가 뭐의 원인이요? 관리의 부족. 2단계가 기본 원인, 직접 원인, 사고 이렇게 했던 게 버드의 5단계죠. 하인리, 버드, 아담스 이런 사람들의 5단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세관기, 직사, 세관기, 직사 이렇게 해서 상해죠. 마지막은 상해, 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는 이름이죠. 버드 이름이에요. 관기, 직 해서 3단계가 직접 원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기본 문제면서 여러분들이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11번입니다. 버드의 재분포에 따르면 20건의 경상 사고가 발생하였다. 무상의 무사고는 몇 건이 발생하겠는가?
자, 이번에는 보드를 물어봤으니까 1대 29대 300이 아니죠. 1대 10대 30대 600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상 사망이었고 경상해였고 무상해 사고였죠. 여기는 무상해 무사고였죠. 무상해 무사고. 이렇게 네 단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가 물어본 거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무상해 무사고 고장은 몇 건이 발생했냐? 마지막 값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조건이 주어져야죠. 그래서 경상이 주어졌어요. 경상은 몇 건입니까? 경상은 20건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몇 배입니까? 2배가 됐습니다. 그럼 무상해 무사고도 얼마가 됩니까? 2배가 돼서 1200건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해결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이 다 맞추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내용을 들으시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은, 맞췄던 내용은 좀 빨리 가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틀렸던 부분들은 설명을 좀 더 유심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아담스의 사고 연쇄 반응 이론 중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잘못하거나 감독자가 관리적 잘못을 하였을 때 단계가 뭐냐? 이제 누구 거 물어봤습니까? 아담스입니다. 아관 작전사. 이 말이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아관 작전사. 아담스는 관리 구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작전을 잘못 세웠고 전술을 잘못 수행을 했고 그래서 사고가 나서 상황에 재해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1, 2, 3, 4, 5단계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다? 아담스다. 아관 작전사. 이렇게 기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냐면 관리자가, 감독자가 잘못을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 구조, 작전적이라 전술적이라 사고가 나는데, 자, 사고는 누가 주로 당합니까? 현장 근로자가 주로 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면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사고가 일어나기 전 단계인 전술에 에러가 생겨서 사고가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전술을 수행하는 사람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전술을 수행하다가 근로자가 주로 다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근로자가 정해놓은 전술은, 근로자가 수행하는 전술은 누가 짰습니까? 작전을 짠 관리자, 감독자가 작전을 세웠겠죠. 군사로 생각하면 된다. 자, 군사 대장님이 작전을 세우고 우리 병사들한테 이렇게 작전을 수행해달라. 전술을 부려달라. 전술을 부렸는데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뭐가 났다? 사고가 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관리자의 잘못은 몇 단계다? 2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는 관리자의 실수를 나타내는 단계고 여기는 근로자의 실수를 나타내는 단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잘못을 나타내는 것은 작전적 에러가 이야기를 됩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관 작전사에서 감독자의 실수를, 에러를 나타내는 문구는 2단계 작전적 에러입니다. 자, 다음 내용. 시몬즈라는 사람이 재손실비 산정에 있어서 비보험 코스트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하인리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인리는 총 재비용을 직접비 플러스 뭐라고 이야기했고 간접비 1대 4의 비율이라고 이야기했고 시몬즈라는 사람은 보험 코스트 플러스 비보험 코스트 이렇게 정리를 했고 보험 코스트는 보험과 관련된 비용이죠. 보험과 관련된 비용이고 비보험은 보험과 관련 없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좀 더 크게 생각하시면 비보험 코스트에 해당하지 않는 것, 비보험 코스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결국 1, 2, 3, 4 중에서 뭐가 있다? 보험 코스트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시면 됩니다. 소송관계 비용, 소송관계, 신규 교육훈련비, 부상자의 직장 복귀 후 생산 감소로 인한 임금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된 금액. 자, 뭐가 보험과 관련됩니까? 산재보험과 관련된 비용은 답이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답은 우리가 몇 번으로 해야 된다? 4번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4번으로 답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들을 때
들었던 내용과 지금 이 문제가 매치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냐? 시몬즈에 있어서의 보험 코스트는 납입보험료로 계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보험 코스트는 휴업상해, 통원상해, 구급조치, 무상해, 건수에 대한 평균 비용을 가지고 A 곱하기 휴업상해 이런 식으로 A, B, C, D 썼지 않습니까? 그렇게 썼던 내용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시몬즈 방식의 손실비 산정의 비보험 코스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해놓고 보험 코스트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 넣어놨어요. 4번을. 그래서 4번을 답으로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상된 금액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것 때문에 의문을 갖는다. 왜? 우리는 시몬즈는 납입보험료, 하인리는 보상받은 금액 갖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보상된 금액이면 납입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하고 뭘 같이 봐버린 겁니까? 보험 코스트하고 직접 비하고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문제를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더라도 우리가 답을 4번으로 해 주셔야 된다. 나머지는 산재보험과 관련 없는 내용이에요. 교육비다, 뭐 소송비용이다, 이런 비용은 다 보험과 관련 없는 비용이죠. 그래서 간접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시몬즈란 사람의 보험 코스트, 비보험 코스트 개념하고 하인리의 직접비, 간접비의 개념을 출제한 사람은 혼동하고 문제를 내고 있다. 같은 걸로 생각하고 문제를 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못 찾아버리면 우리만 손해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주셔야 된다. 직접비의 개념으로 보시고 4번을 직접비니까 간접비, 비보험 코스트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보험 코스트를 뭐로 본 거예요? 간접비로 본 거예요. 간접비가 아닌 것은 보상된 금액은 직접비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생각은 이 문제가 이렇게 내면 안 된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돌려서 유화시켜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잘 이해하시고요. 답은 4번입니다. 14번 시몬즈의 제코스트 산출 방식 A, B, C, D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A, B, C, D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 A, B, C, D는 각 사항의 건수에 대한 뭡니까? 이게 보험 코스트는 여기 있고요. 그럼 나머지가 다 무슨 코스트예요? 비보험 코스트예요. 이 비보험 코스트를 계산할 때 A, B, C, D는 평균치 금액이었죠. 휴업상의 건수에 대한 휴업상에 대한 평균 금액, 통원상에 대한 평균 금액, 그 금액을 건수에다 곱해서 비보험 코스트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비, 간접비, 보험 코스트, 비보험 코스트, 평균치 비용, 답은 4번으로 해야 되겠죠. 비보험 코스트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평균 금액을 A, B, C, D 이렇게 나타냈다.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비보험 코스트에서 A, B, C, D 알파벳이 뭔지를 모르고 있지 않을까 하고 물어본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균 비용이라는 거. 자, 앞에 지금까지 문제는 어떤 것들에서 하인리, 버드, 아담스 이런 사람들의 이론을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제 통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봅시다. 재 통계를 포함하여 산업재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중 유의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산업재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중 유의할 사항, 설비상의 결함 요인을 개선 시정하는 데 활용한다. 재조사에서 나온 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설비의 결함 요인을 개선하고 시정하는 데 활용한다. 잘 쓰고 있는 겁니다. 관리상 책임 소재를 명시하여 담당자의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자, 관리자의 책임 소재를 명시한다. 책임을 정한다는 이야기고 그 담당자의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자, 평가의 자료로 쓴다. 부담됩니까? 안 됩니까? 이 재조사 보고서에서 나온 작성하는 과정 중에서 나를 평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이 보고서가 객관적으로 써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재해 구성 요소와 분포 상태를 알고 대책을 적절하게 수립하도록 한다. 좋은 말이에요. 근로자 행동 결함을 발견하여 안전교육 훈련 자료로 활용한다. 근로자에 있어서의 불안전한 행동 요소를 찾아내서 그것을 교육을 해서 개선을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자, 뭐가 부담되는 말이에요? 2번입니다. 2번은 객관적이고 이렇게 공명정대한 판단을 못하게끔 하는 거죠.
조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평가한다고 그러면 진실을 왜곡하고 숨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는 과장해서 자기 업적을 과장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책임 소재를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힘든 이유가 된다. 그래서 답이 2번이 잘못된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통계 등의 안전자료는 재방지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을 해야지 이 2번처럼 활용을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16번, 통계에 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 통계는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된다. 표시되어야 한다. 좋은 말이에요. 산업재해 통계는 안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무슨 자료다? 기초자료다. 산업재해 통계만을 기반으로, 자, 이렇게 만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힌트예요. 통계만을 기반으로 해당 작업장의 안전수준을 추측한다. 산업재해 통계만을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평가할 때 제 통계를 가지고 당연히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외에 현장에서 현장 여건이나 작업 환경이나 여러 가지 설비들에 대한 안전 조치나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보아서 평가를 해야지 산업 재 통계만을 가지고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탁상 행정이 돼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산업재해 통계의 목적은 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가장 좋은 말이에요. 자, 15번, 16번 다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읽어봤을 때 이렇게 사용하면 될 건지 안 될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통계를 내는지 통계는 참고 자료입니다. 3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사업장의 안전수준은 재통계, 작업조건, 환경, 의식수준, 구성원의 안전활동 등 다양한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지 통계만을 가지고 추측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산업재해 분석평가를 위하여 재해 발생 건수 등의 추이에 대한 한계선을 설정하여 목표관리를 수행한다. 무슨 선을 설정했다? 한계선. 한계선을 상한 한계선, 상한관리선, 하한관리선. 관리의 상한과 하한 한계를 정해놓고 목표 관리를 수행하는 통계 분석 기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목표 관리를 행한다. 이 말 나오면 무슨 도예요? 관리도. 관리도가 답이죠. 자, 파레토도라고 있죠. 파레토도. 파레토도도 우리가 이야기했죠. 뭐가 큰 순서대로? 분류 항목이 큰 순서대로 이 말이 나왔고 특성 요인도는 원인과 결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원인과 결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낸 어골상 분석이다. 고기뼈 모양의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재해가 일어나는 과정을 원인과 결과로서 한눈에 알아볼 수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특성 요인도, 그 다음에 파레토도, 그 다음에 관리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어요? 클로즈 분석도가 있었죠. 클로즈 분석도 해서 두 개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답은 뭡니까? 관리도가 답이 됩니다. 한계선, 목표관리 이런 문구가 소개가 되면 답을 관리도로 하기로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통계의 원인 분석 중 사고의 유형, 기인물, 사고의 유형이나 기인물 등 분류 항목이 큰 순서대로 앞에 17번 내용 설명에서 나왔던 것 기억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파레토도입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파레토도. 파레토도는 사고의 유형, 기인물 등 분류 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한 거죠. 막대 그래프라고 이야기 들었죠. 특성과 요인 관계를 도표로 하여 어골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여기서 특성과 요인이란 말은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죠. 원인과 결과. 이게 원인이고요. 여기에 결과죠. 결과와 원인을 같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놓고 클로즈 분석도는 두 개 이상의 문제 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재해 발생 건수 등의 추이를 파악하여 목표 관리를 행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관리도 이렇게 답을 찾기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당연히 통계 관련된 설명에 대한 문제죠. 이런 문제들도 주요한 문구를 잘 기억하시고 짝꿍을 잘 찾으시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재누발자의 유형 중 작업이 어렵고 기계 설비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작업이 어려워서 재해를 일으키는 사람을 무슨 누발자 이렇게 불렀습니까? 작업이 어려워서 근심 걱정이 있어서 상황성 누발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 1번입니다. 지금 설명이 상황성 누발, 습관성 누발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재해 경험이 있었다.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슬럼프에 빠진 거죠. 주눅이 든 거죠. 주눅이 들어서 유사한 상황이 되면 또 다른 실수를 또 하더라 이 말이야. 똑같은 실수를. 소질성 누발자는 개인의 소질이, 개인이 갖고 있는 기질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급한 성격이나 또는 다혈질, 급한 성격 이러한 것들이 개인의 소질이 재해를 일으킬 만한 소질이 있다. 그래서 개인적인 영향이다. 그다음 미숙성 누발자는 기능이 미숙한 거죠. 말 그대로. 기능이 미숙해서 재해를 자주 유발시키는 사람을 미숙성 누발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지금 답은 나왔습니다. 1번이 답이 됩니다. 작업이 어려워서 근심 걱정이 있어서 작업이 어려워서 여기는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소질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성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작업이 미숙해서 재해를 빈발하는 신입사원 이야기겠죠. 이제 막 들어왔어요. 잘 모르잖아요. 다룰 줄을 잘 몰라서 서툴러서 자주 다치는 사람을 미숙성 누발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누발자와 관련된 내용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누발자의 유형을 구분하는 이유는 이러한 경우에 각각의 누발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교육도 해야 되고 극복을 하도록 자기가 불편한 부분에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극복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유형 1번이 20번입니다. 재해 근원이 되는 기계장치나 기타의 물, 환경을 뜻하는 것은 재해 근원이 되는 기계, 물, 환경 이러한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재해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재해 분석을 할 때 필요한 요소 어떤 것들을 분석을 하냐면 재해 유형이 뭐냐? 어떤 재해냐? 과거의 추락을 지금은 뭐라고? 떨어짐이라고. 낙하 비례를 맞음이라고. 또 우리가 끼임이라고. 이런 말들을 독의 붕괴를 무너짐으로 이야기하죠. 이렇게 용어가 조금씩 변화가 됐지만 재해 유형이 뭔가를 재해 분석을 할 때는 파악을 하겠죠. 또 상해의 종류도 구분하겠죠. 상해의 종류. 자상이냐, 창상이냐, 동상이냐, 화상이냐 이런 것들 상해 종류도 구분하고 이 재해가 어떤 것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돼서 일어난 거냐? 용접을 하다가 일어났으면 용접기가 긴 물입니다. 자, 긴 물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사람한테 가해를 한 것을 뭐라고 부른다? 가해물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가해물. 자, 용접기를 사용하다가 용접기는 긴 물이 됩니다. 용접기를 사용하다가 용접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그게 긴 물이죠. 긴 용접 작업을 하다가 감전이 돼서 사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가해물은 전류가 되겠죠. 전류가 흘러 들어와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전류가 가해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중에서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재해의 근원이 되는 기계가 뭐냐? 기계를 뭐라고 부르냐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긴 물이 답이 되겠다라고 봅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긴 물에 대한 해석 읽어봅니다. 긴 물이란 직접적으로 재해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끼친 에너지원을 지닌 전류를 가지고 있는 기계, 용접기 이렇게 판단한다는 이야기죠. 장치, 그 다음에 구조물, 물체, 물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자, 긴 물이라는 거 알고 있는지 가해물을 구분할 수 있는지 재해 분석에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자, 21번입니다. 재해율 중 재직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하는 재해자 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뭐에 대한 정의입니까? 연천인율에 대한 정의 생각해 봅시다. 연천인율 1년 동안에 몇 명이 1000명이 일한다고 봤을 때 다친 사람, 재해자의 수를 연천인율이라고 정의를 내리죠. 그래서 지금 설명은 연천인율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도수율은 기준 시간이 얼마입니까? 100만 시간이죠.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가 몇 건 발생했냐? 이것이 도수율입니다. 강도율은요. 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 일수가 며칠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강도율이 답이 됩니다. 종합재해지수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도수율하고 강도율을 곱해서 나타냈죠. 그래서 도수율과 강도율의 평균치를 가지고 파악을 해보고 싶을 때 종합재해지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연천인율 구하는 식을 말로 표현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연천인율은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재해자 수 곱하기 1000이죠. 여러분들이 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 이걸 말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냐고. 기준 시간, 기준 인원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연간 총 근로시간 중에 발생하는 근로손실 일수를 1000시간당 발생하는 근로손실 일수로 나타낸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근로손실 일수를 언급을 했으니까 당연히 답은 뭐밖에 될 수 없다. 강도율이죠. 근로손실 일수 갖고 계산하는 것은 강도율만 그렇습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연 근로 총 시간 수분의 근로 손실일수 곱하기 1000시간당 근로 손실일수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렇게 계산 문제도 아니고요. 계산 문제도 아니고 그냥 말로 설명한 문제죠. 이런 문제들도 정의를 알고 있는지, 뜻을 알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근로손실일수 산출에 있어서 사망으로 인한 근로손실 연수는 몇 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근로손실일수, 연수 이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근로손실일수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사망을 포함한 1에서 3급은 며칠? 7,500일, 5,500일, 4,000일, 3,000일, 2,200일, 1,500일, 1,000일, 600일, 400일, 200일, 100일, 50일 이렇게 해서 14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값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에 있는 이 7,500이라는 값은 어떻게 계산이 됐다? 1년에 며칠을 일하고 300일을 일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평균 사망자의 연령이 얼마다? 35세라고 했습니다. 35세니까 몇 년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못한 거다? 25년을 일을 못한 거다. 왜? 35세가 사망자의 평균 나이인데 정년 얼마입니까? 60세입니다. 그럼 몇 년 일을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사망을 해버린 겁니까? 25년입니다. 그러면 25년 동안 1년에 300일씩 일을 할 수 있는데 못한 거죠. 그래서 이 값을 곱하니까 얼마가 된 겁니까? 7,500일이 된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근로손실일수 산출에 있어서 사망으로 인한 근로손실 연수는 몇 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25년이라고 답을 하실 수 있겠죠. 7,500일의 근거를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7,500일을 잡아놓은 이유를 알고 있는가 물어본 거다. 우리나라 평균 사망자 연령 몇 세라고요? 35세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지 25년을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 이제 기억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답은 2번. 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평균 나이가 35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로손실일수는 25년이다. 24번 어느 공장의 연평균 근로자가 180명이고 1년간 사상자가 6명이다. 연천인율은 물어봤습니다. 자, 연천인율 구하는 식은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재해자 수 곱하기 1000이죠. 그래서 여기 값에다가 여기 식에다가 집어넣는 것만 숫자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연평균 근로자 수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80명입니다. 재해자 수가 몇 명이라고 했냐면 1년 동안에 6명이 다쳤습니다. 자, 기준 사람을 몇 명으로 봅니까? 1000명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게 답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단 근로자는 하루에 8시간씩 연간 300일을 근무한다라고 한 조건은 우리가 사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써먹지 않는 겁니다. 근데 왜 주어졌을까요?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혼란을 일으키려고 8시간에 300일을 주어져서 마치 도수율이나 강도율을 구할 때 연 근로 시간을 계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전혀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연천인율을 구할 때는 시간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뭐로만 합니까? 근로자 수, 재자 수 이것만 알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3.33이 나온지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5번입니다. A 사업장의 연천인율이 10.8인 경우 이 사업장의 도수율은 얼마냐? 자, 지금 문제는 자, 도수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도수율을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밖에 없습니까? 연천인율 10.8이라는 수치밖에 없습니다. 자, 도수율 구하는 식을 써보겠습니다. 연근로시간, 연근로 총시간 이것분의 재해 건수입니다. 재해 건수 곱하기 100만입니다. 100만을 제가 풀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네요. 1000 곱하기 1000이라고 쓸 수 있고요. 자, 근로시간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것도 풀어서 써봅시다. 연 근로시간은 근로자 수, 연 평균 근로자 수에다가 하루에 8시간씩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재해 건수입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재해 건수하고 재해 자수하고 같은 걸로 봅니다. 재해 자수하고 같은 걸로 보고 1000이 2번 곱해졌습니다. 이렇게 1000이 2배 곱.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식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도수율 구하는 식 속에 뭔 식이 있다? 연천인율 구하는 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연천인율 구하는 식 다시 한번 봅니다.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재자수, 건수하고 같이 본다면 곱하기 뒤에 1000을 하죠. 여기까지 하면 뭡니까? 연천인율입니다. 그 연천인율 식이 도수율 안에 있네요. 건수하고 자수하고 같다고 가정한다면, 재건수하고 재자수하고 같다고 가정한다면, 그래서 이 동그라미 쳤던 세 가지를 뭐라고 써버리면 연천인율이라고 쓰자. 인율이라고 쓰면은 분모액가 얼마가 남아있습니까? 38에 24, 2400. 뒤에 얼마 남았습니까? 1000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00을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 자, 이 1000하고 이걸 지워버리면 여기는 2.4가 됩니다. 다 지워지고 2.4가 되고 연천인율을 뭐로 나누는 값이 됩니까? 연천인율을 2.4로 나누면 뭐가 된다고요? 도수율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이걸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도수율은 연천인율을 얼마로 나누면 된다? 2.4로 나누면 된다. 이 말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뭘 알고 계셔야 됩니까? 2400에서 다시 말하면 2.4라는 수치가 나온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2.4가 나오는 이유는 8시간에 얼마를 곱해서 300일을 곱한 거죠. 그래서 38에 24에서 2400이 나온 값이에요. 그러면 문제에서 근로일수가 250일이다. 근로시간은 6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값이 바꿔져 버리면 2.4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처럼 아무 조건이 없을 때는 무조건 8시간에 300일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4를 쓸 수 있는 건데 문제에서 근로시간하고 근로일수가 다른 값이 적용이 돼버리면 2.4라는 값은 틀린 값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내지도 않겠지만 지금 문제에서 2.4가 나온 이유는 38에 24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8을 2.4로 나누게 되니까 값이 얼마 이렇게 하고 나오겠죠. 그래서 값은 4.5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구할 수 있는 식을 기억을 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은 2.4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2.4가 나왔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 지금 도수율 구하는 식 속에 뭐가 있다? 연천인율 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며칠에 몇 시간이다? 300일 근무하고 8시간 일을 한다. 라는 조건일 때 2400, 2.4가 나오구나 라고 알고 2.4를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처럼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2.4를 편하게 쓰셔도 됩니다. 자, 26번 연평균 근로자 수가 1000명인 사업장에서 연간 6건의 재해가 발생했다. 자, 항상 구하려는 걸 잘 봐야 되겠죠. 자, 도수율은 연평균 근로시간이죠. 연근로 총시간이죠. 연근로 총시간이니까 근로자 수 몇 명에다가
1000명에다가 같이 넣어봅시다. 1000명 곱하기 1일 근로시간 몇 시간입니까? 4시간이네요. 일수는 연평균 150일이네요. 150일. 이것까지 하면 근로시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더수율이니까 분자가 뭡니까? 재건수죠. 재건수 몇 건이라고 했어요? 6건이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얼마 곱합니까? 100만을 곱합니다. 100만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값은 얼마 하고 나오겠습니다. 답은 10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 값 계산 한번 해보시고 답이 10인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수율 구하는 아주 좀 평이하게 지금 나오는 문제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지금 막 함정을 많이 만들어 놓은 문제들은 아닙니다. 평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27번입니다. 근로자 수 300명, 근로시간 48시간에 50주고 연재건수는 200건일 때 이 사업장의 강도율은 그랬습니다. 자, 강도율 구하라고 하니까 똑같죠. 분모는 연 근로 총시간 수니까 근로 총시간 수 300명 곱하기 48시간 50주 일을 합니다. 자, 8시간씩 300일이라고 주어진 것은 일 근로시간 8시간을 적용하는 거고 일주에 48시간씩 50주를 1년 동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8에 50 넣어줘도 똑같이 근로시간이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하면 됐죠? 자, 여기까지 조건 썼고요. 근로손실일수 넣어야 돼요. 근로손실일수를 넣어야 되는데 근로손실일수가 안 주어지고 건수가 주어지고 근로손실일수는 밑에가 주어졌네요. 자, 재건수를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강도율은 재건수하고 상관이 없죠. 800일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 지금 200을 넣기를 바라고 있죠. 출제한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혼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간 얼마입니까? 1000시간입니다. 자, 이 값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1 정도가 나오는지 11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도율 구하는 문제, 도수율 구하는 문제, 연천연율 구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28번입니다. 50인의 상시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어느 사업장에 1년간 3건의 부상자를 내고 휴업일수가 219일이라면 자, 또 강도율 물어봤어요. 강도율 물어봤기 때문에 강도율은 50인, 50명 곱하기 문제에서 건수가 주어지고요. 휴업일수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근로일수하고 시간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죠. 안 주어지면 기본값 하루에 몇 시간? 8시간에 1년에 300일 일한다. 이게 기본값을 넣어라. 문제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기본값을 적용을 해라. 그 다음에 근로손실일수를 내야 되는데 무슨 일수예요? 이거 잘 보셔야 된다. 휴업일수예요. 그러면 휴업일수는 219라고 그냥 100%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셔야 돼요. 365분의 1년에 며칠 일한다고 가정했어요. 300일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1000이죠. 강도율 마지막. 그래서 강도율을 구하는 식은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서 계산기로 눌러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답이 1.5가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휴업일수가 나오면 100% 인정 안 해요. 휴업일수, 가료일수, 요양일수, 의사진단일수는 근로손실일수로 100% 인정 안 한다는 거 그거 알고 있는가 물어본 겁니다. 365분의 300을 적용해서 219를 줄여서 계산한다. 왜 줄인다? 휴일은 안 다쳐도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쳐서 일을 못한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값만큼을 삭감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365분에 300을 집어넣어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휴업일수 주어진 게 함정입니다. 365분에 300을 고려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답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번입니다. 40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공장에서 또 휴업일수 주어졌어요. 127일 중대재해 한 건이 발생한 강도율은 자, 강도율은 똑같죠. 400명 하루에 몇 시간이라고 써줬어요? 써주면 써준 대로 하세요. 8시간에 며칠? 300일 이렇게 돼 있고요. 근로손실 일수를 넣어야 되는데 또 뭐라는 일수? 휴업일수가 주어졌어요. 127일. 그러면 이것도 뭐 해줘야 돼요? 365분에 300을 해주라고요. 며칠을 한다고 말했으니까. 자, 이 값이 항상 같아야 됩니다. 여기에 근로일수하고요. 365분에 302 일수하고는 같아야 돼요. 얘가 250일 일한다 그러면 여기도 얼마 들어가야 된다? 250일이 들어가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정해진 게 아니에요. 300이. 예.
무조건 정해진 나 무조건 300 넣으면 안 되시고 문제가 여기가 250 이렇게 주어지면 250을 넣어야 되고 280이 주어지면 280을 넣어야 됩니다. 자, 지금은 300을 넣어서 계산하는 게 맞겠죠? 곱하기 마지막에 얼마 곱합니까? 1000을 또 곱해서 강도율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근데 중대재해 한 건이 있다는 말은 고려 안 합니까? 중대재해 한 건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중대재해 정의가 뭡니까? 자, 여러분들이 중대재해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자, 중대재해라고 부르는 것은 재해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2인. 그 다음에 동시에 질병이 위안된 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망자가 2명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와도 중대재해죠? 2명도 중대재해요. 지금은 중대재해가 몇 건이다? 한 건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한 건에 다친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 말이 언급이 되더라도 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확실하게 정해진 휴업 일수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127만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계산을 해보시면 답이 0.1이 나온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중대재해 한 건이라 중대재해 한 건인데 이 중에 사망자가 1명이다, 2명이다 주어지면 7,500을 고려할 수 있죠. 그럼 7,500은 365분의 300을 안 곱해도 장애 등급에 의해서 정해진 값이니까 근로손실일수록 100% 인정을 해서 더하기만 하면 되죠. 자, 127 곱하기 365분의 300 여기까지 하고 나서 만약에 중대재해가 1명이다. 1명이 사망했다. 그러면 여기다 얼마 더하면 된다고요. 7,500이 더해서 분자를 삼으면 되죠. 그런데 지금은 이 값이 1명인지 2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127만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30번입니다. 더수율이 10.83, 강도율이 7.92일 때 종합재해지수 구하는 식은 루트 강도율 곱하기 더수율입니다. 그래서 루트 10.83 곱하기 7.92 이렇게 계산하면 자, 계산기 누를 때 가로를 쳐서 눌러야지 오류가 안 나옵니다. 10.83 곱하기 7.92 이렇게 해서 루트를 씌우시면 값이 얼마 나올 겁니다. 종합재해지수 구하는 식은 가장 간단한 식이죠. 더수율과 강도율이 주어졌어요. 주어졌기 때문에 곱한 다음에 나온 값에 루트 씌우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강좌당 30문제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반복되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내용상으로 뭐 이게 어렵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반복되는 문제,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보고만 있어도 여기 영상을 보고만 있어도 어디에서 내가 주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좌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